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강물을 따라 물건을 실어 나르며 북적이던 마포 나루터의 김선달이라는 젊고 성실한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차곡차곡 재산을 모으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봄바람이 강물 위로 살랑살랑 불어오던 어느 날, 김선달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 큰 장사를 하기 위해 전대에 엽전을 가득 채워 허리춤에 단단히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꿈에 부풀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머릿속에는 이번 장사를 성공시켜 고생만 하던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기와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루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뱃사공들의 노젓는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김선달이 나루터 한쪽의 장터 입구에 들어섰을 때 왁자지껄한 소음 사이로 가슴을 저미는 듯한 애절한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의 투정이 아니라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슬픔을 담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달 역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는 12~1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험상궂게 생긴 장정들에게 팔을 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옷은 남루했지만 맑고 고운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흙먼지 투성이인 맨발은 바닥에 질질 끌리며 피가 배어나오고 있어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모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소녀를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소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빚을 받으러 다니는 거친 왈패들이었고 그들 뒤에는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지은 청나라 상인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소녀의 아비가 병이 들어 약값을 대느라 청나라 상인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결국 아비는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어린 딸이 대신 청나라로 팔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왈패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소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어서 걷지 못할까? 배가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 라고 소리치자 소녀는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 놓아 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둥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딱한지 김선달의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외면하고 가던 길을 가려 했지만 소녀의 절규가 그의 발목을 꽉 붙잡는 것만 같아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묵직한 전대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돈은 그가 10년이 넘도록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땀 흘려 모은 피 같은 재산이자 그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끼니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장사의 기회도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생명이 낯선 타국으로 끌려가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중하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고 지금 이 소녀를 외면한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밤잠을 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하는 사이에도 소녀는 점점 배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갔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굳게 다짐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잠깐 그 아이를 놓아주시오.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왈패들과 청나라 상인 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청나라 상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당신은 누구요? 남의 장사에 회방을 놓다니 썩 비키시오. 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김선달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빚이 도대체 얼마요? 내가 그 돈을 갚아주면 이 아이를 놓아주겠소.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노인은 혀를 차며 젊은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라며 말리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공포에 질린 소녀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상인은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 5개를 펴보이고는 다시 5개를 더 펴보이며 엄청난 액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이었고, 공교롭게도 김선달이 오늘 장사를 위해 준비한 전 재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마음을 굳힌 듯 허리춤에서 묵직한 전대를 풀어헤쳤습니다. 여기 있소. 당신이 말한 그 돈. 한 푼도 빠짐없이 여기 들어있소. 그가 전대를 거꾸로 들어 쏟아내자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엽전 꾸러미와 은전들이 왈패들의 발치에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요란했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 엄청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청나라 상인은 뜻밖의 상황에 놀란 눈으로 바닥에 쏟아진 돈과 김선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해왔지만 생면부지의 남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놓는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하인들을 시켜 돈을 세어보게 했고 금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조선에 이런 호인이 있을 줄은 몰랐군. 약속대로 빚은 청산되었으니 이 아이는 데려가지 않겠소. 상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왈패들은 잡고 있던 소녀의 팔을 놓아주었고 소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선달은 빈 털터리가 된 전대를 허탈하게 바라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소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빚은 다 갚았으니 너는 자유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거라. 소녀는 눈물 젖은 눈으로 김선달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 은희님, 제발 조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은 연화라고 합니다. 소녀는 넙죽 큰 절을 올리며 김선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름을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그저 네가 건강하게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는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루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소녀가 은희님, 은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져 후회할까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김선달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봐. 그 큰 돈을 생판남인 계집애한테 다 줘버리다니. 큰문, 이제 저 사람은 쫄딱 망했어.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쫓겨날 게 뻔해. 사람들의 비웃음과 걱정 섞인 말들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만 김선달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파란 하늘과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의 날갯짓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달리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빈 전대는 바람에 팔랑거렸고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주머니에는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이며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당장 내일 쌀독을 채울 돈도 없는데. 현실의 막막함이 밀려오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방금 전 그 소녀, 연화가 살았다는 기쁨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속에 따뜻한 불씨가 지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이지. 김선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한 밤이 되었고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오두막집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빈손으로 돌아온 가장을 그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빛을 보며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조용히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그를 반겨주었고,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그날 밤 김선달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바보 같은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식구 굶어 죽기야 하겠습니까? 풀뿌리라도 캐먹으며 살면 되지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김선달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재산은 모두 잃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김선달 네 가족은 가난하지만 떳떳한 마음으로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두고 바보 선달이라 부르며 놀리기도 하고 때로는 숨은 의인이라 칭송하기도 했지만 김선달은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켰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선달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지만 한번 기운 가세는 좀처럼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벌이는 시원치 않아졌고 빚을 내어 근근히 생활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던 오두막집은 여기저기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올 정도로 낡아버렸지만 수리할 돈이 없어 그대로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김선달은 10년 전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꿈속에 나타나는 어린 소녀의 맑은 눈망울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는 듯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지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부자가 김선달의 오두막 터를 탐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달의 집터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 그곳에 자신의 조상 묘를 쓰거나 별장을 지으면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풍문을 듣고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는 툭하면 김선달을 찾아와 헐값에 집을 팔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이 김선달, 자네 이 낡은 집구석 끌어안고 있어 봤자 무너져 내릴 날만 기다리는 꼴 아닌가. 내가 후하게 쳐줄 테니 얼른 팔고 딴 데 가서 사는 게 좋을 걸세. 최 부자의 거만함은 하늘을 찔렀지만 김선달에게 이 집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추억이 서려 있고 가족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소중한 보금자리였기에 결코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최 부자의 끈질긴 요구를 매번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최 부자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매수하여 김선달을 따돌리게 만들거나 빚쟁이들을 부추겨 빚 독촉을 하게 만드는 등 비열한 수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은 점점 궁지로 내몰리게 되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선달은 툇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허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이 늙은이에게는 어찌 이리 모진 시련만 계속되는고. 그의 독백은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고 마당 구석에 핀 이름 모를 들꽃만이 그의 처지를 위로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인연의 물결을 말입니다. 그 무렵 나루토에는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큰 배를 이끌고 조선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부가 누구인지, 왜 조선에 오는지에 대해 제각기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의 공물을 바치러 오는 사신이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귀한 보물을 팔러 오는 대상인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행렬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화려하고 거대한 규모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탓에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 부자는 그 거부가 자신과 거래를 틀어오는 것이라 믿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을을 단장하고 잔치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선달의 집 부엌에는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아내의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 마오.
산입에 거미줄 치겠소? 내일은 내가 산에 가서 약초라도 캐다 장에 내다 팔리다. 그러면 며칠 양식은 구할 수 있을게요. 그의 말에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구했던 그 소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혹시 고생이나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있는지, 부질없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그 소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내었지만 김선달은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그는 돌아 누우며 굳게 닫힌 살인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최 부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단단한 믿음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 그리고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해가 뜰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는 힘겹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낡은 오두막 위로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물처럼 무심하게 흘러가고 마을의 풍경도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변해버린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던 늙은 느티나무는 더욱 굵어지고 잎이 무성해졌지만 김선달의 집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더 낡고 초라해져만 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이면 지붕에 짚이 날아가 구멍이 숭숭 뚫리기 일쑤였고 기둥은 휘어져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이제는 중년의 태가 완연했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인 주름살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선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선달은 가난한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아내와 함께 텃밭을 일구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사는 최 부자는 날이 갈수록 재산이 불어나 창고에 곡식이 썩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 배가 남산만큼 튀어나왔고 비단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마을 사람들을 하인 부리듯 대했습니다. 최 부자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자신의 집 담장을 넓히고 또 넓혀 마을의 절반을 차지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대궐 같은 집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김선달의 조그만 오두막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을 불러 집터를 보게 했는데 직관이 김선달의 집터가 재물이 모이는 명당 중의 명당이라며 혀를 내둘렀다는 소문을 듣고 난 후부터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만 차지하면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에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번들거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부자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김선달의 집마당으로 불쑥 들어와 거만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섰습니다. 오이, 김선달, 아직도 이 무너져가는 집구석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가? 내 자네 사정이 딱해서 특별히 후하게 쳐줄 테니 당장 집문서를 내놓고 떠나게. 최 부자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상대를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선달은 쇳마루에서 집신을 삼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 부자 어른, 말씀은 고마우나 이 집은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곳입니다. 비록 낡고 좁지만 저희 식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금자리이니 제발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김선달의 정중한 거절에도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침을 째 뱉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사람을 보았나? 자네가 똥꼬집을 부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 집은 이미 기운이 다했어. 내가 쌀 몇 가마니 더 얹어줄 테니 좋은 말로 할 때 넘겨.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네. 최 부자는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이 장에 내다 팔려고 애써 기른 채소를 밤사이에 누군가 짓밟아 놓는다거나 우물에 오물을 던져 물을 길어 먹지 못하게 하는 등 비열한 짓들이 이어졌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김선달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속만 끓여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의 권세가 두려워 감히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김선달을 동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포나루토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넘어왔습니다. 청나라에서 온 거대한 무역선이 나루터에 정박했는데 그 배의 크기가 집채만 하고 싣고 온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네 들었나? 이번에 온 배는 예전에 그 어떤 배보다 크고 화려하다더군. 배 주인이 여자라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할 정도래. 글쎄, 그 대상인이 조선에 온 이유가 잃어버린 은인을 찾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조선의 진귀한 물건을 싹쓸이하러 왔다는 말도 있네.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마을은 낯선 손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들썩였습니다. 김선달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지만 최 부자는 그 소식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거대한 청나라 상인이 자신과 거래를 트기 위해 혹은 자신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이라 멋대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청나라 상인과 손을 잡는다면 자신은 이 마을을 넘어 한양까지 이름을 떨치는 거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님을 맞이할 번듯한 장소가 필요했고 눈에 가시 같은 김선달의 오두막을 허물고 그 자리에 화려한 별채나 거대한 창고를 지어야겠다는 욕심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상인이 마을에 당도하기 전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하인들을 더욱 다그치며 김선달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밤 김선달은 비가 새는 천장에 그릇을 받쳐놓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퉁퉁거리며 빈 그릇을 때릴 때마다 그의 가슴도 멍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달, 김선달, 안에 있는가?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 한 그릇을 꺼내 김선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좀 들게. 며칠째 밥 짓는 연기가 안 나길래 걱정이 돼서 가져왔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김선달은 황송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비도 오는데 어찌 이런 귀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젖은 옷자락을 털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김선달을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최 부자, 그 못된 놈 때문에 속이 말이 아니지. 내 다 아네.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어찌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지. 촉촉. 할머니는 혀를 차며 최 부자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는 김선달의 손을 꼭 잡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선달, 너무 기죽지 말게. 자네가 예전에 나루터에서 전 재산을 털어 불쌍한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네.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늘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걸세. 할머니의 말씀은 김선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볕과 같았습니다. 10년 전의 그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위로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말 명심하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야. 조금만 더 견디면 분명히 해가 뜰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김선달은 식어가는 호박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지자 묘한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를 외면하는 듯해도 진심을 알아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최 부자의 행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건장한 장정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김선달의 집마당을 흙발로 짓밟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안으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기둥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으니 좋은 말로 할 때 짐을 싸. 장정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고 마당에 있던 장독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쨍그랑 장독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자
김선달의 아내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고 김선달은 아내를 등 뒤로 감싸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무슨 행패요? 나라에 법이 있는데 어찌 이리 무도한 짓을 한단 말이오. 김선달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는 장정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김선달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법? 돈 있는 놈이 법이고 힘 있는 놈이 정이야. 이 쥐뿔도 없는 놈아.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놈 뼈다귀도 못 추리게 해주마. 최 부자의 얼굴은 욕망으로 일그러져 흉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선달은 모멸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폭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통하여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청나라 상인이 온다. 대단한 행렬이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최 부자는 하던 짓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화려한 깃발을 앞세운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기수들은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뒤로는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수레 위에는 비단과 금은보화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거렸고 그 위용은 마치 왕의 행차를 방불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길 양옆으로 물러나 길을 터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김선달을 내버려 두고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 드디어 오셨구나. 내 귀한 손님이 오셨어. 그는 김선달을 밀치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입구 한가운데 서서 행렬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상단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얼굴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내 세상이다. 저 상인과 손만 잡으면 나는 조선 제1의 부자가 될 것이다. 최 부자는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행렬의 중앙에는 황금색 술이 달린 거대한 가마가 4명의 건장한 가마꾼들의 어깨 위에 실려 위엄있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문에는 용과 봉황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안에 탄 사람이 보통 신분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가마 주위에는 호위무사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엉망이 된 마당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소란 속에서도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안에 탄 사람은 누구일까? 왜 하필 우리 마을로 온 것일까? 김선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지만 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담장 너머에서 김선달을 불렀습니다. 김선달, 일단 방으로 피하게. 최 부자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어. 하지만 김선달은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마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행렬은 최 부자의 집 앞을 지나치지 않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놀랍게도 김선달의 허름한 오두막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거기는 다 쓰러져가는 흉가요. 우리 집은 저 위쪽 기와집이란 말이오. 길을 잘못 들었소. 최 부자는 팔을 휘저으며 가마꾼들에게 손짓했지만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가마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가마의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김선달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가마 문을 응시했습니다. 가마에서 먼저 내린 것은 비단신을 신은 하얀 발이었습니다. 이어 기품이 넘치는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우아한 자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화려한 장신구가 꽂혀 있었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묘한 슬픔과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부자는 얼른 여인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아부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귀한 손님께서 누추한 곳에 왕림하셨군요. 제가 바로 이 마을의 지주 최 부자입니다. 어서 저의 집으로 가시지요. 진수성찬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 부자는 여인의 소매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호위무사들이 칼집을 잡으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인은 최 부자를 본체만 채하고 시선을 돌려 엉망이 된 김선달의 집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넋을 잃고 서 있는 늙고 초라한 김선달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 역시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10년 전 나루토에서 보았던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겹쳐지며 심장이 팼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숙한 여인이 되었지만 그 맑고 깊은 눈망울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김선달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자네는?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김선달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흙바닥에 비단 치마가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가장 공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은희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여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은 감정은 주변의 공기마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입을 딱 벌린 채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천하의 거상이 저런 거지. 늙은이에게 절을 하다니. 김선달은 황급히 달려가 여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흐느꼈습니다. 10년 전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신 은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 연화, 이제야 은희님을 뵙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흘러내렸고 김선달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낡은 오두막집 마당에서 시간과 국경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날려보냈지만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기운은 흩어지지 않고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빛나는 모습 앞에서 점점 작아져 마치 그림자 속에 숨어버린 벌레처럼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선달의 낡은 집 주위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드라마 같은 상황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담장 너머에서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하늘은 착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 아이고, 김선달, 정말 장하네. 장해. 할머니의 외침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양심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거만한 최 부자는 궁지에 몰린 쥐꼴이 되었고 초라했던 김선달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김선달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은희님, 왜 이리 야위셨습니까? 왜 이리 험한 곳에 계십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에 김선달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네가 이리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정말 꿈만 같구나. 그의 소박하고 욕심 없는 대답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최 부자가 악을 쓰며 끼어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저 자는 사기꾼이오. 내 땅을 가로채고 빚을 갚지 않는 악덕한 자란 말이오. 최 부자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워지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부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눈빛에 최 부자는 흠칫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연화 아가씨의 서슬퍼런 눈빛은 마치 한겨울의 찬바람처럼 매섭게 최 부자의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선달을 향해 흘리던 따뜻한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대륙의 거친 상인들을 호령하던 거상의 위엄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고 그 우아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 하나하나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싸늘한 목소리로 최 부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희님께서 사기꾼이라니요. 제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마을의 어른을 모욕하신 것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어 최 부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 부자의 등 뒤에 서 있던 건장한 왈패들도 청나라 호위무사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기가 눌려 슬금슬금 꼬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얼굴이 벌개졌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보는 눈도 있거니와 여기서 기가 꺾이면 그동안 공들여온 김선달의 집터를 빼앗는 일도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짐짓 배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외지에서 온 손님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늙은이는 내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버티는 악질 채무자여. 내가 오죽하면 집을 비우라고 했겠소? 이 집도 사실상 담보로 잡힌 내 것이나 다름없단 말이오. 최 부자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꾸며대며 침을 튀겼습니다. 사실 김선달이 생활고로 쌀을 좀 꾸기는 했으나 집을 넘겨야 할 만큼 큰 빚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연화가 사정을 모를 것이라 여기고 뻔뻔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김선달은 기가 막혀 입술을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부자! 어찌 없는 말을 지어내시오. 내가 쌀 몇 마를 꾼 것은 사실이나 꼬박꼬박 이자를 쳐서 갚지 않았소. 어찌 내 집이 되겠 것이란 말이오. 김선달의 억울한 외침에도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문서를 흔들어댔습니다. 이보게, 이자가 불어서 원금을 넘어선 지가 언제인데 딴소리인가? 자네가 셈이 흐려도 유분수지. 최 부자가 흔드는 문서는 그가 마음대로 조작한 엉터리 장부였지만 그를 모르는 촌부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반신반의하는 눈치였고 김선달은 분통이 터져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손을 들어 김선달을 제지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빚이 있다면 갚아야지요. 세상 이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화의 의외의 반응에 최 부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옳지. 역시 장사꾼이라 말이 통하는군.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지요. 역시 대국의 상인이라 사리분별이 확실하십니다. 이 늙은이가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원금에 밀린 이자까지 합치면 엽전 1000냥은 좋게 될 것입니다. 최 부자가 부른 액수는 시골 마을에 집 10채를 사고도 남을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00냥이라니. 날강도도 그런 날강도가 없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최 부자는 뻔뻔하게 눈을 부라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선달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쌀 몇 마리 어찌 1000냥이 된단 말이오. 그가 항변하려 하자 연화는 부드럽게 김선달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켰습니다. 은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최 부자를 향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0냥이라. 고작 그 정도입니까? 연화의 말에 최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뒤에 서 있는 집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여봐라, 저 자가 원하는 대로 셈을 치러주어라.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집사는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들고는 수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집사와 하인들이 묵직한 나무 상자 2개를 끙끙거리며 들고 와 최 부자의 발 앞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 열어보시지요. 연화의 말에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와 구경꾼들의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덩어리인 은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금반지와 폐물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난 재물에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엽전 1000냥은커녕 10,000냥도 넘을 법한 거액이었습니다. 연화는 팔짱을 끼고 도도하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든 은괴 하나만 해도 당신이 말한 빚을 갚고도 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셈이 끝났습니까? 최 부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괴 하나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화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잠깐! 연화의 호령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깜짝 놀라 은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빚은 갚아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화는 한 걸음씩 최 부자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다가올 때마다 최 부자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이 내 은인님께 저지른 폐악질에 대한 값은 어찌 치르시겠습니까? 멀쩡한 장독을 깨뜨리고 애써 가꾼 밭을 망치고 무엇보다 연로하신 어르신을 핍박하여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청나라 법으로는 남의 집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한 자는 손목을 자르거나 평생 감옥에 가둡니다. 조선의 법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내 방식대로 셈을 하자면 당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연화의 서슬퍼런 위협에 최 부자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잠시 상황 파악을 못했지만 이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게다가 연화의 뒤에는 칼을 찬 무사들이 살기를 띠고 노려보고 있어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최 부자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최 부자가 밤마다 사람 시켜서 김선달님 밭을 짓밟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자 본물 터지듯 여기저기서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우물에 흙탕물을 붓더군요. 김선달님을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의 권세가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연화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나자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선달은 마을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외롭지 않았구나. 다들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최 부자는 사면초가에 몰린 쥐꼴이 되어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하인들과 왈패들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놓인 보물 상자를 발로 툭 차서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꿈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돈을 가져가고 싶으냐? 연화가 낮게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최 부자는 차마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지금 돈을 챙겼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내 은희님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김선달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때는 내가 가진 모든 재력과 힘을 동원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알겠느냐? 연화의 마지막 호통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명을 지르며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그 뒤를 따라 왈패들도 주랭랑을 쳤고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김선달 만세! 저 못된 최 부자가 도망간다. 통쾌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연화는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와 김선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낡고해진 김선달의 옷소매를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은희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김선달은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내 평생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내 말이 맞지.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했어.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을 시켜 마당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깨진 장독 조각을 치우고 짓밟힌 텃밭을 다듬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짐꾸러미에서 비단과 곡식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저희 은희님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증언해 주신 마을 분들께 드리는 작은 성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희님 잘 부탁드립니다. 거만한 부자에게는 서리빨 같았지만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연화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김선달의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마을 잔치판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비단옷을 만져보며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쌀자루를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김선달을 부축하여 천마루에 앉혔습니다. 10년 전 빚 때문에 끌려가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늠름한 거상이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김선달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 먼 청나라 땅에서 어찌 지냈느냐? 고생은 안 했느냐? 연화는 김선달의 무릎 옆에 다소곳이 앉아 옛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님 덕분에 빚에서 풀려난 후 저는 운 좋게도 마음씨 좋은 비단 상단을 만나 잔심부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서름도 많았지만 밤마다 은희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장사를 배웠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김선달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장하다 장하다 하며 연화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김선달의 아내는 부엌에서 급히 마련한 따뜻한 밥상을 내어왔습니다. 비록 반찬은 김치와 나물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산의 진 미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세상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보았지만 오늘 이 밥상만큼 귀하고 맛있는 음식은 처음입니다. 그 말에 김선달 부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두컴컴했던 오두막집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비록 도망쳤지만 워낙 앙심을 잘 품는 자라 나중에 또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은 듯 연화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며칠만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희님께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저 최 부자라는 자가 다시는 마을에서 행세하지 못하도록 관아에 손을 써두었습니다. 청나라 상단과 거래하는 관료들이 제 편이니 감히 촌구석의 부자가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입니다. 연화의 든든한 말에 김선달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김선달의 집마당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을 시켜 집 주변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게 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오두막집이 은은한 불빛 속에 잠기자 마치 신선의 집처럼 신비롭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김선달은 팻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재산을 털어 소녀를 구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바라보았던 그 밤하늘과 똑같은 별들이었지만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앉은 연화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자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서러운 빗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지난밤에 소란스러웠던 흔적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김선달의 낡은 오두막집 마당에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미리 수소문하여 불러 모은 솜씨, 좋은 목수들과 인부들이 도착하여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허물고 번듯한 새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톱을 켜는 소리, 대패질하는 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타며 울려 퍼지자 마을 전체에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김선달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희망의 연주곡과도 같았습니다. 김선달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연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생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온 그에게 이런 호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일꾼들에게 후한 밭을 약속하고 재료 하나하나를 최고급으로 쓰도록 당부했습니다. 이 집은 나의 은인께서 평생 편안히 쉬셔야 할 곳이니 못 하나를 박더라도 정성을 다해 주시오. 기둥은 천년을 버틸 튼튼한 소나무로 세우고 지붕은 비바람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엮어주시오. 그녀의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에 인부들은 예, 마님, 염려 마십시오.
하고 힘차게 대답하며 일손을 더욱 바삐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화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일꾼들이 먹을 새참을 만드느라 바빴고 장정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며 힘을 보탰습니다. 김선달의 집터는 순식간에 마을의 축제 현장처럼 변해버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한편 담장 너머 높은 기와집에 숨어있던 최 부자는 이 광경을 훔쳐보며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제 망신을 당하고 도망쳤지만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이 돈 좀 있다고 유세를 떠는데 어디 두고 보자. 관아의 사또나리가 오시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내가 그동안 사또에게 바친 뇌물이 얼만데. 최 부자는 아침 일찍 하인을 시켜 관아에 서찰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청나라 상인이 마을에 들어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양반을 협박하니 도와달라는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그는 사또가 병졸들을 이끌고 와서 연화를 체포하고 김선달을 쫓아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사또 행차시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사또가 탄 가마 앞으로 달려가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무도한 외지인들이 제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부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최 부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했지만 가마에서 내린 사또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또는 최 부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김선달의 집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화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분께서 이 누추한 고을까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진작 찾아뵙지 못해 송구합니다. 사또의 태도에 최 부자는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연화는 조선에 오기 전부터 이미 조정의 고위 관리들과 교류하며 무역로를 뚫어놓은 상태였고 지방 관아의 수령들에게도 그녀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연화가 청나라 황실과도 연이 닿아 있는 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감히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사또의 인사를 정중하게 받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마을의 치안을 잘 살펴주신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허나 듣자 하니 이 마을의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탐관오리 같은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라의 법이 엄한데 어찌 그런 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지 의문입니다. 연화의 시선이 최 부자를 향하자 사또는 식은땀을 흘리며 즉시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최가를 포박하여라. 양민을 수탈하고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부자를 포박하자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사또나리, 억울합니다. 제가 바친 돈이 얼만데 이러십니까? 그의 외침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어 구경꾼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죄가 하늘을 찌르는데 아직도 입을 놀리느냐? 네가 그동안 김선달 어르신께 저지른 폐악질은 내 이미 다 들었다. 내 집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너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혀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최 부자는 질질 끌려가며 김선달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선달은 끌려가는 최 부자를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이 인과응보임을 알기에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공사 현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뚝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둥이 세워지고 석가래가 올라갔습니다. 연화가 데려온 기술자들은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반나절 만에 뼈대가 완성되고 지붕에 기와가 얹어졌습니다. 낡고 썩은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윤기가 흐르는 기와집이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에는 따뜻한 온돌이 놓이고 창호지 바른 문살은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당에는 평평한 박석이 깔리고 무너졌던 담장은 튼튼한 돌담으로 새로 쌓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마술을 보는 것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대궐 같은 집이 생기다니. 김선달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이웃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집 짓기가 거의 마무리되자 연화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소를 잡고 쌀을 쪄서 떡을 만들고 귀한 술을 내어놓았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고소한 밥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하자 집집마다 숟가락만 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배불리 먹지 못했던 아이들은 고기를 입안 가득 넣고 행복한 비명을 질렀고, 어르신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김선달의 새집 마당은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로 무르익었습니다. 김선달은 멍석 위에 앉아 이웃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연신 많이들 드시게, 배 터지도록 드시게 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 펴진 웃음은 가을 햇살보다 더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김선달 부부 앞에 앉아 술잔을 올렸습니다. 은희님, 이 집은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부디 이곳에서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김선달의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마님,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 과분한 복입니다. 죽은 자식 돌아온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김선달 역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10년 전 소녀를 구하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재산이 수십 배, 수백 배의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달을 상석에 모시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김선달님은 정말 복받은 분이십니다.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시더니 말년 복이 터지셨네요. 우리도 이제 김선달님 본받아서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사람들의 칭송이 이어지자 김선달은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 다 이 아이 덕분이지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공을 연화에게 돌렸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김선달의 따뜻한 마음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잔치는 해가 저물도록 계속되었고 마을에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쫓겨날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어제와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풍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달이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배를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연화가 들려준 떡과 고기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적이던 마당이 조용해지자 새 집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은한 호롱불 아래 김선달 부부와 연화는 사랑방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새로 바른 흙냄새와 나무 향기로 가득했고 따끈한 온돌 바닥은 늙은 부부의 굳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김선달은 방 안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비가 새지 않는 지붕, 바람이 들지 않는 벽, 그리고 따뜻한 바닥, 평생 소원했던 안락한 보금자리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 것입니다. 김선달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연화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화야, 너는 이제 어디로 갈 작정이냐? 청나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조선에 머물며 장사를 할 생각입니다. 한양에 큰 상단을 차릴 계획이니 자주 찾아뵙고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도 가끔 들러 은희님 말동무도 해드리고 필요한 물건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김선달 부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딸 같은 아이를 곁에 두고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김선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 분이 쓰실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마을 앞에 좋은 논과 밭도 사두었으니 소작을 주시면 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선달은 깜짝 놀라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아니다. 집을 지어준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돈까지 받다니. 이건 너무 과하다. 하지만 연화는 단호하게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은희님의 것입니다. 10년 전 저를 위해 쓰셨던 그 돈이 이자를 쳐서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제 마음 편하자고 드리는 것이니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연화의 간곡한 부탁에 김선달은 결국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봉투의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연화의 마음이 더욱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기와집의 처마 끝에 달빛이 걸려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선달은 방문을 열고 갯마루로 나가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최 부자의 집은 불이 꺼진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김선달의 집은 환한 불빛으로 마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세상사 세옹지마라더니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던 말이 헛말이 아니었구나. 그의 독백은 바람에 실려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진리가 증명되었습니다. 김선달은 덴마루 기둥을 쓰다듬으며 이 집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쉼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최 부자가 쫓겨난 후 마을 사람들은 김선달을 새로운 어른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변치 않는 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남은 생을 더욱 베풀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와 연화의 도란도란한 말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김선달은 평생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은 구름처럼 그를 감싸 안았고 꿈속에서는 더 이상 빚쟁이에게 쫓기거나 집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악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10년 전 나루터에서 만났던 어린 소녀 연화가 꽃신을 신고 나비처럼 춤을 추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잠든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집 밖에는 여전히 둥근 달이 세상을 굽어 살피며 착한 사람들의 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져 김선달의 마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오들오들 떨며 지냈을 테지만 새로 지은 기와집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바깥의 추위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두껍게 바른 황토벽은 찬바람을 막아주고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참나무 장작불은 구들장을 뜨끈하게 데워주어 방바닥은 마치 아랫목처럼 따뜻했습니다. 김선달은 창호지 문 너머로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낡은 소미불 하나로 겨울을 나던 지난날의 고생은 이제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나무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김선달의 집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하다고 혹은 최 부자의 눈치가 보인다고 피해 다니던 이웃들이 이제는 제 집 드나들듯 사랑방을 찾았습니다. 김선달은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두고 누구든 와서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젊은이들은 김선달에게 삶의 지혜를 구하며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김선달의 사랑방은 어느새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김선달님 댁 사랑방에만 오면 세상 시름이 다 잊혀진다며 칭송했고 김선달은 그저 허허 웃으며 찐 고구마와 식혜를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떠나고 비어버린 언덕 위에 기와집은 흉물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집은 금세 생기를 잃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했으며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 들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에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반면 김선달의 집은 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사람의 온기가 가득하여 마을의 새로운 복덩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선달은 자신이 받은 복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주고 간 넉넉한 재물로 굶주리는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대어주는 등 베푸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베푸는 덕행은 마치 겨울 언 땅을 녹이는 봄볕처럼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연화는 약속대로 겨울이 다 가도록 김선달의 곁에 머물며 지극정성으로 은인을 모셨습니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고 입맛이 없으실까봐 전국 각지의 진미를 구해와 밥상을 차렸습니다. 또한 틈틈이 한양으로 보낼 서찰을 쓰며 상단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에서는 대륙을 호령하는 거상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선달 앞에서는 여전히 10년 전의 그 순박한 소녀로 돌아가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고 예지하기를 하며 까르르 웃기도 했습니다. 김선달에게 연화는 하늘이 내려준 딸이자 팍팍한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가족이 되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연화는 김선달 부부를 모시고 마루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님, 이제 집안일도 안정이 되었고 마을의 질서도 바로 잡혔으니 저는 그만 한양으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선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큰 상단을 이끄는 사람이 이 좁은 시골 구석에 너무 오래 있었지. 가야지. 가서 내 꿈을 펼쳐야지. 김선달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의 어린 섭섭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더 큰 일을 도모하여 은희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일보 후퇴임을 알기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양에 가서 자리를 잡는 대로 다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꽃 구경 시켜드리러 꼭 다시 오겠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김선달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송별연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오직 김선달 부부와 연화,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최측근들만 모여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김선달의 아내가 직접 빚은 만두와 따끈한 전골이 올라왔고 연화가 가장 좋아한다는 식혜도 한 대접 놓였습니다. 김선달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않고 연화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평생 너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이렇게 호강을 누리게 해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부디 먼 길 조심하고 밥 거르지 말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해야 한다. 그의 당부는 거창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자식을 물가에 내놓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연화는 수저를 내려놓고 김선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김선달의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은희님, 제가 세상의 온갖 금은보화를 다 가져보았지만 은희님의 이 거친 손만큼 귀하고 따뜻한 것은 없었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강가에서 저를 잡아주셨던 그 손길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저는 한양에 가서도 매일 밤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은희님의 만수무강을 빌 것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김선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숙연해졌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호롱불 심지만 이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연화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김선달은 지팡이를 짚고 연화의 가마 앞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연화는 가마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김선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살펴가십시오. 우리 마을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김선달은 행렬이 언덕 너머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염없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는 추위도 잊은 채 연화가 남기고 간 온기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뒤 김선달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예전 같은 적막함이나 쓸쓸함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연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창고에는 그녀가 채워두고 간 곡식과 비단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선달의 마음속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든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연화가 걷던 마당을 쓸고 그녀가 앉았던 팻마루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마을 서당에 나가 아이들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보내올 편지를 직접 읽고 답장을 쓰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늦가기 공부에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김선달은 각야거결을 외우는 시간이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마른 가지 끝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며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김선달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갯마루에 앉아 한양에서 온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연화가 보낸 편지에는 한양에 무사히 도착하여 큰 가게를 열었고 장사가 날로 번창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곧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먼 산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 사이로 봄꽃 같은 화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달의 집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내는 텃밭에서 캔 봄나무를 무쳐 소박하지만 풍성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선달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는 게 꼭 꿈만 같지 않소? 빚쟁이한테 쫓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다니 말이오. 아내는 밥그릇을 긁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다 당신이 착하게 산 덕분이지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두 늙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니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선달은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하늘에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10년 전 그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일이 결국 자신을 구원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 사이에 맺은 은혜와 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더 큰 빛이 되어 돌아온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춥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에 연화의 얼굴과 마을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김선달은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풀 먹인 하얀 뙤미불의 사각거리는 감촉이 기분 좋게 살갗에 닿았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는 이미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김선달은 등잔불을 끄기 전 방안을 한번 휘둘러 보았습니다. 튼튼한 석가래와 은은한 벽지, 그리고 문살에 비친 달 그림자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평화와 행복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욕심 없이 그저 오늘만 갖기를 바랍니다. 등잔불을 후 하고 불어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김선달은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몸을 뉘었습니다.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며 나른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걱정 근심 하나 없는 그야말로 꿀맛 같은 휴식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려 김선달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깊고 고요한 꿈의 나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든 시각, 김선달의 집 지붕 위로 둥근 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은 마치 하늘이 착한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상장처럼 마을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평화로운 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긴 기다림과 시련 끝에 찾아온 이 평온함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착한 마음씨가 심은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들을 지켜주는 그늘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김선달도, 연화도,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모두 편안히 쉴 시간입니다. 옛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밤이 깊었으니 여러분도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